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스터리한 여인입니다. 시골에 그냥 평범한 처녀였다가 국민 밉상 빌런이고 신의 계시를 받은 여인인지를 검사를 시켜요. 처녀성 검사입니다. 악마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문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임승휘입니다. 전공은 사실 프랑스사 17세기사 전공인데 서양사 전반을 교육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데르크를 라는 인물을 얘기하려면 빠질 수 없는 사건이 100년 전쟁입니다. 1337년부터 1453년이니까 정확히는 116년이죠. 근데 116년 전쟁하면 너무 기니까 저희가 줄여서 그냥 100년 전쟁, 100년 전쟁 역사가들 그렇게 부르고 있는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 그것도 이제 프랑스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그 시점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프랑스와 이제 영국 사이의 전쟁으로들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당시 영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실 그것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잉글랜드의 플랜테지너트 왕조와 프랑스의 발루아 왕조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100년 전쟁, 116년 전쟁이라고 해도 매일같이 전투가 벌어졌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휴지기 또는 평화 시기, 또 조약을 체결해서 잠시 쉬어가는 시기, 돈이 떨어져서 전투를 못했던 시기들도 있었고, 그런 간헐적인 전투가 이어졌던 그런 시기이고, 당연히 100년 넘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100년 전쟁 이전과 이후에 잉글랜드와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중세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100년 전쟁을 유럽 중세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하나의 기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뭐가 변했냐? 다들 아시겠지만 봉건적인 사회, 또 봉건적인 국가에서 조금 더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강화된 그런 국가로 변화했다는 것, 어떻게? 일단 영토 경계선이 좀 확실해졌고요. 군사 제도도 그 이전에는 이제 말탄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용병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었고, 1445년에는 이제 프랑스의 샤를 7세가 처음으로 이제 상비군이라는 걸 도입하거든요. 칙령군이라고 불렀는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죠. 사실 중세시대의 전투는 5월에서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실 그 이전 파종하는 시기죠. 봄하고 추수하는 시기에는 전투가 거의 벌어지진 않거든요. 일단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초원에 풀이 자라서 말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만 전투가 가능했던 게 중세 기사들의 전투였다면, 이제 100년 전쟁 이후에는 이제 상비군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 당시로서는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인데, 군대를 항상 1년 365일 준비해두고 있다고? 무슨 돈으로?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국왕의 조세권이 이제 강화되었고, 현재까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지금 5월달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징수하는 이런 세금 초보적인 형태가 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이제 프랑스와 영국, 사실 국민의식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국가라고 하는 것도 형태가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근데 이 100년이라는 전쟁, 즉 적을 두고, 공통된 적을 두고 오랜 기간 다툼을 벌이다 보니 당연히 니네들과 우리, 너와 나라고 하는 이 경계의식이 분명해지면서 이것이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민족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자기네 나라 위인들 1, 2등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나폴레옹 아니면 잔다르크. 문제는 잔다르크가 프랑스만의 위인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위인이 되어버렸죠. 사망한 지 600년이 넘었는데도 지구상에 잔다르크를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이제 글로벌한 위인이 됐는데, 잔다르크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스터리 한 여인, 소녀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아주 가난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100년 전쟁 기간에 호련히 전장에 등장해서 프랑스 땅에서 잉글랜드 일을 몰아내고 수세에 몰려있던 프랑스 왕이 랭스에서 이제 대관식을 받도록 도왔고, 그 덕에 프랑스가 100년 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결국은 포로로 잡혀서 그것도 자기가 왕으로 세우는데 도움을 준 그 왕에게 버림을 받고, 잉글랜드인들이 주도한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판결을 받은 다음에 화형되었다가 전쟁 이후에 나중에 이제 복권되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성인으로 시성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사실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만 해도 잔다르크가 거의 언급이 안 되거든요. 프랑스어에서.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 프랑스의 작가들 그리고 역사가들에 의해서 재조명되면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고 이제 오늘날에는 프랑스의 이제 국민적 서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위인, 거기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열광케 하는 그런 위인이 되었던 수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글로벌한 인물이죠. 왜 이럴까요? 경력으로 보자면 사실 시골에 그냥 평범한 처녀였다가 갑자기 전장의 영웅이 되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성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스터리를 많이 남겼고, 그래서 미스터리가 많으면 그런 것 같아요.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이랬을까? 저랬을까? 아니,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준 인물이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받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아마 전다르크 관련된 영화, 드라마가 예수 다음으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역사가 입장에서 확실한 거는 우리가 잔다르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잔다르크 유명한 이야기 있죠. 일단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요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이명 현상을 많이 겪는데, 보통 이렇게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어딜 가냐면 이비인후과 가죠. 종합 검진 받고 건강 검진 받고. 근데 잔다르크가 어려서 이제 그 현상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깜짝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놀랬겠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자기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 그 메시지를 보니까 프랑스를 잉글랜드인에게서 구해라, 프랑스 땅에서 잉글랜드를 몰아내라, 그리고 왕의 대관식을 도와라, 뭐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하고, 이거를 이제 왕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그때부터 이제 미스터리가 시작되죠. 그거에 대해서도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정말 그런 목소리를 들었냐 물어보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요즘 귀가 잘 안 들리는, 그거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또 전장에서 정말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느냐 라는 질문들 많이 합니다. 당시 중세시대의 기사들의 갑옷 무게가 물론 잔다르크가 체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가 좀 덜 들어가서 가벼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20kg는 넘었을 것 같거든요. kg를 물론 들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몸에 걸치고 거기에 이제 칼을 들고 투구까지 쓰고 탄 상태에서 전장에 나가서 칼을 휘둘렀다. 몇 차례 휘두를 수는 있었겠지만 몇 시간씩 지속되는 전투에서 그게 가능했을까? 별로 그렇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점도 궁금하고, 그래서 영화에 보면 어떤 영화에서는 잔다르크의 전투 장면이 아예 나오지 않는 영화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그 밀라 요보비치가 주연으로 나온 룩베송이 만든 잔다르크에 보면 잔다르크가 정말 검객으로 나왔거든요. 볼 때마다 저게 가능한가 뭐 싶었는데, 그러면 진짜 잔다르크가 그 정도의 무력을 쓰려면 헬스장을 웬만큼 많이 다녔어야 돼요.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겠느냐,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어떻게? 사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밝혀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프랑스 왕에게 버림을 받았느냐. 나중에 이제 꼼피에뉴 앞에서 부르고뉴 군대에 이제 포로로 잡히거든요. 포로로 잡혔을 때 이제 당연히 포로를 잡는 이유는 몸값 받으려고 하는 건데, 프랑스 왕이 왜 몸값을 내고 잔다르크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그냥 모른 체하고 버려버렸냐. 그래서 결국 잔다르크는 이제 잉글랜드인에게 팔리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미스테리.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가,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은 게 많을수록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확실한 게 많으면 별로 이야기를 발전시킬 여지가 없어요. 군데 사방군데 구멍이 막 나 있으면 그 구멍을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메꿔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메꿔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가 잔다르크를 설명하려고 했었지만,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미스터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인들이 그래서 잔다르크를 마녀라고 나중에 재판을 해부했고, 물론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화형당할 때 제목은 마녀는 아니거든요. 이단으로, 그다음에 사기꾼이라는 거짓 예언자, 뭐 남장을 한 죄와 같은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잔다르크에게 진짜 마력이라는 것이, 마술적인 힘이 있었다면 600년이 되도록 지속된 잔다르크의 그녀의 매력, 600년 동안 자기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까지 각인시킨 매력, 그게 진짜 마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샤를 7세가 이제 잔다르크 소식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반신반의 했을 거예요. 1429년 3월 3일 날 잔다르크가 이제 샤를 7세가 있었던 쉬농성에 도착하는데 처음에 만나주실 접견을 이제 거부합니다. 거의 4월 동안 접견을 거부했다가 거부하는 이유는 그 당시 잔다르크처럼 신의 계시를 들었다는 사람이 잔다르크 하나가 아니거든요. 워낙 프랑스가 이제 전쟁 중이었고 위기에 처해 있고 하니까 서로 자기가 신의 계시를 들었다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를 떠드는 사람들이 워낙 저작거리에 가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겠거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월 6일 날 잔다르크가 드디어 이제 왕세자를 아련하는데 그때 이제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뭐 정말로 신의 사자, 신의 계시를 들은 여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자기 왕 옷은 왕의 의복은 다른 신하에게 입혀놓은 상태에서 과연 자기를 알아보는지 근데 이제 알아봤다. 그리고 폐하 전하죠. 이제 전하라고 부르면서 제가 뭐 신의 계시를 들은 사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첫 만남 이야기는 프랑스의 국뽕이라고 하나요? 국뽕의 절은 선전물, 그다음에 교회가 자기 입맛대로 각색한 뭐 잔다르크 성인전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당시 중세인들이 잔다르크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건 그 후손들이건 일반 민중들이 만들어낸 갖가지 전설들이 마치 화석 캐다 보면 이렇게 층이 쌓이잖아요.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600년 동안. 600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구란지 사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확인되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레전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첫 만남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거는 샤를 7세가 잔다르크를 보고 아마 샤를 7세 입장에서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워낙 당시 이제 위기 상황이고 하다 보니 그래서 잔다르크가 정말로 신의 계시를 받은 여인인지를 검사를 시켜요. 뭐 그걸 어떻게 검사시키냐? 두 가지 검사를 받게 하는데 첫 번째가 처녀성 검사입니다. 처녀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처녀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악마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악마에게 뭐 영혼을 팔고 악마와 계약을 하면 보통 여인, 마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몸을 악마와 이제 교접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처녀임이 확인이 되면 일단 악마의 사주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사상 검증이죠. 잔다르크 이제 신앙을 검증하는데 당시 신학자들이 뭐 질문을 던지면 잔다르크 대답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제 소견이 나오게 되고 아마 신학자들도 수능 점수처럼 정확하게 판단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손해 볼 거 없다 정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잔다르크가 실존 인물이 아닌 거는 아니죠. 잔다르크 개인 사인도 남아 있고 서명도 물론 이제 글을 썼다기보다는 이제 자기 이름을 그린 건데 남아 있고 잔다르크 재판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 거라서 잔다르크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대담한 상상이네요. Let them eat cake. 빵을 먹게 하라. 이게 원래 불어로 하면 ils n'ont pas de pain. 빵이 없다고 ils mangent de la brioche. 자, 브리오슈가 뭐냐면 얘 보이세요? 이게 이제 브리오슈입니다. 보통 밀가루 1kg에 계란 3개에 버터 250g 정도의 비율로 섞어갖고서 만드는. 근데 밀가루가 이 빵 색깔 보시면 아시면 하얗잖아요. 이렇게 하얀 빵이 나오려면 도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싼 밀을 쓰는 거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거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 전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흉작을 겪거든요. 그래서 고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사람들이 이제 못 먹고 헐벗고 하던 그런 시기이고 혁명이 이제 발발하고 나서 그래서 파리 여인들이 식량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이제 시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파리 시청으로 몰려가고서 이제 빵을 달라라고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왕과 왕비에게 가자. 그래서 파리에서 20km 떨어져 있는 베르사유까지 비 오는 날 행진을 해서 가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래서 베르사유 궁의 철책을 무너뜨리고 궁을 습격해요. 그래서 왕비의 침실까지 들어갑니다. 이 군중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날 이후에 루이 16세 일가가 베르사유를 떠나서 파리 띨르리 궁으로 이제 강제로
반강제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연계돼서 나온 유명한 얘기가, 왜 이렇게 파리 여인들이 분노했느냐?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던 그 말, 빵이 없어? 그러면 케이크를 먹지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인데, 사실 여기서 케이크는 우리가 아는 그 생일날 왜 초코과 하는 그 케이크는 아니고요. 방금 설명했듯이 이제 브리오슈입니다. 이제 브리오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1404년이니까 꽤 오래 전에 만들어진 빵의 유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빵빵거리는데, 프랑스에서 빵은 우리가 아는 바게트, 그러니까 사워도우라고 하죠. 발효된 밀을 발효시켜서 지금 이스트를 넣는데 그걸로 해서 만든 기르알 모양의 빵이든 아니면 뺑꽁빵이야 그래서 투박하게 생긴 둥그렇게 생긴 형태의 빵을 빵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독특한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브리오슈가 있고, 기타 이제 파티스리라고 하죠. 이제 케이크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갸또라고 해서 이제 과자 종류가 이제 세분화되게 되는데, 빵이 없어? 그러면 뭐 브리오슈를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건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고 사실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프랑스 이제 계몽 철학자죠. 사회개혁론을 쓴 계몽 철학자가 자신의 저서 중에 하나인데,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백록 6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는데, 와인하고 보통 이제 빵이죠. 빵, 바게트인데 이거를 이제 먹다가 빵이 떨어지자 갑자기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지체 높은 공주가 빵이 없어요. 그러면 브리오슈를 먹게 하세요. 일노빠빠 길몽슈라 브리오슈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그게 떠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유래하는데, 이 고백록 6권이 언제 나오냐 하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9살 때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느냐? 9살 이전의 어린아이가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 라고 역사가들은 보고 있고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왜 브리오슈가 갑자기 케이크로 둔갑을 했느냐? 이게 번역 오류인데, 우리 보다 채널에서 영국 요리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영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먹는 거에 좀 그렇게 섬세하지 않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 달면 다 케이크인 줄 알아. 조금 달다고 해서 이 케이크가 아닌데, 이 브리오슈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케이크로 그냥 번역을 했다. 알기 쉽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뭐 일반인들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로 알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치의 여왕으로 뭐 알려져 있죠. 근데 왕비잖아. 한 나라의 왕비고, 그 다음에 당시 프랑스는 루이 14세 시대의 그 전성기를 지났다고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나라의 왕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을 써대면 그걸 사치라고 부를까? 사실 사치는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도 사실 사치를 가끔 하면 그걸 사치라고는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플렉스라고 하죠. 보통 사람이, 저도 이제 가끔 정말 어쩌다 한번 뭐 플렉스를 할 때도 있긴 한데, 뭐 궁정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연회도 베풀게 되고, 그 다음에 왕한테 선물을 받으면 뭐 베르사유 궁안에 있는 별궁, 뭐 뿌티 트리아농을 받았죠. 옷 입어야 되니까 보석, 장신구, 뭐 희한한 헤어스타일 했고, 여기에다가 뭐 오락거리가, 당시 뭐 넷플릭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컴퓨터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된 오락거리가 도박, 카드 게임인데, 이걸 하다 보니 사치라고 하는데,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돈 더 많이 쓴 왕족들 많았거든요. 근데 유독 마리 앙뚜아네트가 부각되는 건 왕비이기 때문에 부각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유독 비난의 화살이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채질한 사건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죠. 사기극인데, 니콜라 들라모트 백작이라고 하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낸 한 부부가 당시 뭐 출세, 어떻게든지 궁정에 연을 대서 출세하려고 했던 로왕 추기경이라는 인물에게 접근해서, 왕비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갖고 싶대. 당신이 이렇게, 근데 지금 뭐 눈치도 보이고 왕실에 돈도 부족해서 못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대신 좀 이렇게 선물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할까. 당신이 원하는 뭐 출세건 뭐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갖고서 계약금을 주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요. 사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베메르하고
그다음에 마쌍주라고 하는 이 보석 세공사가 만든 건데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이아가 640개, 650개, 그다음에 캐럿으로 따지면 2,800캐럿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고가의 상품이었겠죠. 이거 원래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루이 15세가 자기 마지막 애첩입니다. 60세에 40살 연하의 이제 젊은 여인을 애첩으로 두게 되는데, 프랑스 왕실에서는 애첩이 이제 공식 직함이에요. 이거 별로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이 듀바리한테 선물하려고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문을 해요. 근데 주문하고 루이 15세가 사망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640개, 50개짜리 다이아를 다 모아하는데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베메르가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에 가서 이거 좀 사달라고.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음에 거절했다고 해요. 왕실 재정에도 무리가 있고. 근데 그 팀에 등장한 게 이제 니콜라 드 라모트이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좋은 건수를 문 거죠. 그다음에 베르사유에 입궁하고 인맥을 만들려고 하는 이 로앙 추기경을 이제 꼬셔갖고서 쉽게 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작업을 져서 돈을 뜯어냈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 당연히 문제가 난리가 났죠. 이게 한두 푼짜리 물건이 아니니까. 어디 갔냐? 도대체 이 목걸이 어디 갔냐? 마리 앙뚜아네트가 숨기고 있다. 사실은 받았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물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영국으로 바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다 해체했대요. 해체해서 다 팔아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다이아가 그때 쓴 다이아인지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 문제가 이제 왜 근데 뭐만 하면 마리 앙뚜아네트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국민 밉상 빌런이고, 당시 프랑스 국민들에게 이제 바람케 해당하는 게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이라는 거. 그 오스트리아 출신이 뭐가 문제냐? 프랑스 역사를 보면 거의 15세기서부터 시작해서 300년 넘게 프랑스의 주적은 어디였냐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전투에 참가했다가 죽은 군인들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오스트리아 그러면 300년 동안 그 적대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스트리아는 무조건 나쁜.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공주가 왔다, 루이 16세랑 결혼해서 왕비가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일단 뭐 프랑스 국민들,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여론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겠고, 그 다음에 왕비를 즉위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후사를 낳아야 되는데, 왕비의 역할은 결국은 다음 왕위 후계자를 낳는 게 목표는 가장 큰 임무거든요. 애가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기는 이유에 따라서는 뭐 루이 16세가 갖고 있는 뭐 성적인 문제, 이게 스바이크 설이고, 아니면 뭐 심리적인 문제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애를 못 낳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왕의 동생이죠. 아르투아 백작이 먼저 후사를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자기 임무도 방기한다. 여기 한 가지 재미난 게 루이 16세가 루이 14세, 15세하고 달리 후궁이 없어요. 애첩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왕실에서 왕에게 애첩의 존재는 왕의 남성성, 왕의 어떤 능력 상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 생각했냐면, 저 마리 앙뚜아네트 표독한 마누라다. 남편을 그냥 꽉 잡고 뭐라 그러죠? 우리 저기 쥐잡듯이 잡는 여인이다. 남편의 길을 못 피게 하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 돌고, 여기에다가 애를 오래 못 낳다 보니까 춤은 특히 야설에 휩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파리에서 인쇄술 발달하고 인쇄업자들이 막 등장하면서 팜플렛이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하면 찌라시인데, 찌라시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돈 주고 파는 거니까 어떤 게 많이 팔리냐 하면 뭔가 자극적이고 야한 게 많이 팔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야하게 만들까? 그럼 누구를 주인공으로 세우면 제일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마리 앙뚜아네트. 누구랑? 시동생이랑, 성직자랑, 가족이랑. 왜 동성끼리는 왜 안 돼? 궁정 내에 뭐 귀족 부인이랑. 야, 이참에 그럼 동물까지 가보자 등등 해서 온갖 야설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기요틴 처형될 때 죄목에 보면 근친상간도 있어요. 자기 아들하고 뭐 그런 제목까지 언급될 정도로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여인, 불행한 삶을 맞이했죠. 마리 앙뚜아네트의 죽음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온갖 오명과 악명이 프랑스 혁명에 불을 질렀다는 표현은 사실 딱히 적절하진 않아요.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서 한 인물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없었더라도 혁명의 불길은 이미 타올라 있었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없었더라도 저는 혁명은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다만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왕실을 공격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쉬운 타겟, 좋은 먹잇감이었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더 맞을 것 같습니다.